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입니다. 대충 뉴스의 재속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서울대학교에서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디 고등학교에서는 몇 명의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했다. 어디 고등학교가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서울대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학교, 그 비결을 살펴봤더니 어떠하더라. 실로 어마어마한 양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일선 고등학교에서도 역시 몇 명의 서울대 합격자를 발표했다는 소식을 학교 담벼락 현수막이나 LED 계기판 등을 통해 자랑스럽게 알리고 있습니다. 학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강을 단 한 달만 한 학생일지라도 자랑스럽게 서울대 합격자 몇 명 배출이라는 현수막을 경쟁적으로 내겁니다. 서울대학교 합격, 물론 대단한 일입니다.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한 학교 현장에서 그 무한 경쟁을 뚫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교라고 일컬어지는 서울대학교 합격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속될수록 우리가 흔히 비판하고 있는 입시 위주의 교육,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제도 개혁, 행복한 삶의 추구, 지나친 경쟁 사회를 벗어나 사회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 이런 말들은 그냥 공연불처럼 들리네요. 언론들도, 학교 당국과 교사들도, 학생과 학부모들도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시적인 철학을 위해 한 번쯤은 스스로를 되돌아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재속고 브리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저동에 위치한 에드엠 실용음악학원입니다. 깔끔하고 넓은 합주시설부터 개인 연습실까지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강사진으로 참 음악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차세대 뮤지션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연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여러 방면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술고등학교와 예술대학교 입시를 전문으로 하며 작곡과 미디 보컬 레코딩 수업에 특화된 믿을 수 있는 실용음악학원입니다. 저희는 기타와 베이스, 그리고 드럼, 신디사이저, 색소폰, 작곡과 미디 이렇게 다양한 전공 과목을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꿈을 이루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전화 042-541-5337. 대전엔 갈 곳이 없다는 편견을 날려버리기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경수 작가와 임재근 팀장의 띠동갑내기 여행하기 여행을 좋아해서 기자 생활을 정리하고 여행 작가의 길로 들어선 66년생 말띠 한경수 작가와 대전의 역사에 푹 빠져 살고 있는 평화통일운동본부 7, 8년생 말띠 임재근 교육연구팀장이 테마를 바꿔가며 대전 여행을 떠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신고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매주 금요일 우리 지역의 주요 소식을 모아 사회의 흐름을 이해해봅니다. 주간 대충뉴스, 오늘도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독감 좀 어떠십니까 이제? 예, 독감이 정말 말처럼 딱 5일만 앓고 네. 씻은 듯이 나았어요. 아, 씻은 듯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술 네. 하셔도 되겠네. 네, 이제 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사람 만나도 되고. 우리 언제 한번 그럼 술 한잔 할까요? 네, 언제 한번 다시 한번 뭉쳐서. 네. 제 속에 있는 보균을 한번 넘겨드리시죠. 그 노래 한 곡 꼭 불러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그 오늘 재속고 브리핑에서는 그 언론의 그 서울대 합격자 발표 보도 행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뭐 입시 위주의 교육은 문제가 있다, 뭐 지나친 사교육비가 뭐 학부모들 등골 휜다 여러 얘기들을 하잖아요. 비판들을 많이 하고. 그런데 실제로 서울대 합격자 발표가 나면은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어디 학교가 가장 많이 배출을 했다, 뭐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또 학교에도 현수막 같은 거 붙이고, 그러니까 말은 이런 그 세태를 좀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말 그대로 언론에서도 학교 평가할 때 좀 서울대나 서울 보내는 대학교 몇 명 보내는지도 하지만 그거에 또 교육도 부응하는 것 같아요. 교육 학교에서도 그런 밖에서의 시선을 생각을 해서 어떤 학생이 어떤 자기 진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진로에 맞는 학교를 어떤 제안해 주는 게 아니라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과보다는 학교의 선택을 권유하는 학교 현장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다 소중한데 사실은 근데 서울대에 가거나 아니면 주요 이제 서울에 좀 공부 잘하는 학교 간 친구들은 현수막에 학교를 빛낸 자랑스러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평가를 해주니까 뭐 말로는 행복한 교육이고 이런 얘기들을 해도 현실은 전혀 그거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학생들은 과연 자기의 진로대로 선택해서 간 걸까 아니면은 학교의 의도대로 선택이 된 걸까 뭐 이런 의문이 드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 걸 앞장서는 게 언론도 그런 분위기 많이 조장하는데 앞장서는 것 같고 일선 학교들도 그런 것 같고 또 학부모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한번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다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우리 녹음 기준으로 이제 목요일입니다. 방송은 금요일에 나가지만은 국회의원 박범계 의원이 대전시장 올해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을 했네요. 네, 그러게요. 저도 사실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그동안 박범계 의원이 페이스북이나 어떤 말하는 거 최근에 1987 영화를 보고 나와서 감상평이나 뭐 이런 거에서 마음은 이미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을 완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은연중에 읽혔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 도전보다는 현재 시급한 거는 적폐청산을 완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에 좀 방점을 찍은 거 아니에요. 박범계 의원 주변 계신 분들한테 이게 들은 이야기로는 사실은 작년 말부터 출마 생각이 확고하게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소문을 들었었는데 결국은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높은 걸 버린다는 게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닐 텐데 그래도 어떻게 좀 한 번 더 보게 되네요. 박범계. 뭐 여론조사 높았는데 버렸던 분 또 한 분 계시죠.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도 근데 결론이 지금까지는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본인이 그 큰 고뇌에 찬 결단을 하신 걸 테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더 좋은 나라로 가기 위해서 역할을 잘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 대전시장은 누가 될까요, 과연? 큰 경쟁자 중에 한 명이
사라지게 됐으니까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 건가요? 네, 트램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사업 해당성 재조사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을 다시 한번 찬찬히 검토해보겠다는 것입니다. 트램을 기대하던 시민들에게는 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트램을 기대하는 시민들도 있지만은 트램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 시민들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도시철도 2호선이 그 예전에 뭐 지하 터널형 아니면 노면형 트램 이런 얘기도 있었고 고가 방식, 뭐 자기 부상 열차, 중전철 굉장히 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원래 대전시의 애초 계획대로 하면요 2009년까지인가요? 3호선까지 생겼어야 돼요. 근데 지금 2호선도 안 들어오고 있고 현재 2017년, 18년인데도 불구하고 욕이 아닙니다. 말하다 보니까 2012년 고가방식 자기부상 열차를 추진하기로 한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를 했다가 2014년에 이제 노면 트램 방식으로 또 어렵게 수정을 했는데 이번에 또 타당성 재조사라고 하니까 이게 계속 몇 년째 왔다 갔다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이번엔 뭐 때문에 이런 제동이 걸렸나요? 네, 지금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중앙일보는 그 기획재정부 타당성 심사과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서 충청권 광역철도와 대전 도시철도 2호선에 노선 중복 문제가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은 호남선 충남 계룡시와 대전 신탄진 사이 35km를 2022년부터 도시철도처럼 운행하는 것인데요. 트램 도시철도 2호선에 가수원역에서 서대역까지 구간이 겹친다는 것입니다. 또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트램에 따져볼 게 많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쟁점인 거네요. 하나는 그 트램 노선 중에 일부가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의 노선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트램 도입이 그 처음인데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이 두 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나 예상은 충분히 사전에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러면 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사업 타당성 여부 중요합니다. 굉장히 뭐 중복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근데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임 기자님이 전해주셨던 소식이죠. 그 정부가 광주 송정과 그 목포간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에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77km짜리 선로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해놓고 인가했는데 우리 대전은 2012년 처음 계획 대비 60% 예산을 줄인 트램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이거를 또 타당성 조사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는 거는 우리한테는 너무 FM대로 가혹하게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처럼 이제 대전에서 자기무상 열차를 건설하겠다고 했을 때 사업비가 1조 3,617억 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트램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전체 예산은 5,481억 원으로 전보다 60%가량 줄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정부가 못 믿었게 본다는 의미가 좀 아이러니한데요.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이 됐고요. 한국개발연구원에 의해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또 6개월이면은 또 공교롭게도 지방선거 기간이기도 하네요. 그 오는 그 6월에 이제 대전시장하고 구청장 선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광역의원, 기초의원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럼 또다시 이분들의 공약이나 얘기들 중에서 이 도시철도 2호선 이게 굉장히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무슨 네버엔딩 스토리도 아니고 계속 뭐 데자뷰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대전시는 일단 기재부의 사업 타당성 재조사는 트램 사업의 진행을 전제로 한 조치라며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이대관 부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트램이 마치 백지화되는 것처럼 정치 쟁점화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시의 주장처럼 사업비를 줄여 경제성을 높였음에도 재조사라는 결과를 맞았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2025년 개통에는 문제 없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재조사 통보를 받았는지 대전시는 원인을 정확히 대전 시민에게 밝혀라 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권선택 전 시장이 새로 이제 정무부 시장 등 이렇게 주요 인사들을 임명을 할 때 중앙부처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이제 이재관 현 정무부 시장을 임명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은 얼마큼 소통이 되는지 잘 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것 같고 중앙정부 소통에서 나온 결과가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지역의 중개 사업인 트램 사업이 아니면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고 아니면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마저 좀 있다는 것 때문에 큰 걱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좀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거 아니냐. 사실 트램이 이제 우리 대전의 특성상 맞느냐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많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그 충청권 광역 철도망하고 겹친다는 얘기도 분명히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웠으면은 이런 문제가 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예견된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나간 사건을 되짚어보면서 오늘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임병환 기자의 해묵은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건을 수첩에서 소환하셨나요? 네, 오늘은 대전 400억 원대 부동산을 그 반값인 220억 원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취재했던 내용을 좀 종합한 건데요. 옛 서부터미널이 등장하고요. 서구 월경 중고차 매매 상사 그리고 최진민 뒷두라미 그룹 회장이 등장합니다. 글쎄요. 서부터미널이 있고 그다음에 월평동 중고차 매매 상사 그리고 뒷두라미 그룹의 그 최진민 회장 말씀하시는 거죠? 딱히 네네.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먼저 서부 시외버스터미널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서남부 시외버스터미널 이름이 변경됐습니다만 당초 이것은 대전의 대표적 대역가였던 고 김희동 대표가 세운 곳입니다. 김희동 대표는 2006년 자신의 운전사에 의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고 김희동 대표가 남긴 자산은 대표적으로 서부 시외버스터미널과 월평 중고차 매매상가의 부지 그리고 시내버스 업체인 대전교통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갈마동 백년 예식장 등이 있는데요. 김희동 대표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김 대표의 자산이 상속이라는 문제가 불거집니다. 먼저 서부터미널 고 김희동 대표가 재력을 일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의 딸 김연 씨와 아들 김 씨에게 각각 주식 형태로 분할됐습니다. 하지만 상속세가 60억 원에 달했고 이를 납부할 현금이 없어 구세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공매에 붙여져 몇 차례 유찰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터미널 이용자가 크게 줄면서 서부 시외버스터미널 주식회사라는 기업마저 파산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2016년 8월 루시드라는 법인이 법원 경내에서 131억 원의 서부 시외버스터미널 회사와 부동산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이로써 1979년 개장시켜 일군 서부 시외버스터미널은 고 김희동 일가의 손을 떠났습니다. 이분 참 부자셨네요. 네, 이분이 근데 안타깝게도 2006년에 자신의 운전기사 안모 씨에 의해서 그분이 목 졸라갖고 살해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휴가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줘서 그런 다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자식들이 그거를 이제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세가 60억이고 그거 낼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 결국은 이 재산을 공매 처분을 한 거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공매를 루시드라는 법인이 131억 원에 낙찰받았던 얘기인 거고. 다스 좀 비슷하네요. 다스. 다스의 이제 김재정 씨인가요? 그 처남? 근데 처남이 갑자기 이제 사망을 해서 그 부인한테 상속이 가야 되는데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가지고 주식 일부를 공매 처분한다고 내놓아진 게 지금 유명한 플란다스 얘기라고 하죠. 뭐 3주 만에 150억을 모았다는데 그 얘기랑 좀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아깝네요. 내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 세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재산을 딴 데다가 넘겨주게 된 건데 너무 그러니까 싸게 그치 한 절반 가격에 넘어갔다는 거니까. 그렇죠. 자산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자손들이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자산이지만 말 그대로 이거는 부동산이고 근데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될 상황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요즘에 부자들은 그래서 종신보험 이런 거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금액 세게 해가지고 죽으면 돈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상속세 내라고. 그 재단으로 이용해가지고 재단으로 물려주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뭐 이건 알겠고요. 일단은 그 지금 얘기하신 서부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해를 했고. 근데 월평동 중고차 매매 상사하고 귀뚜라미 이거는 또 무슨 얘기인가요? 그 월평 자동차 매매 상사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 김희동 대표의 자산인데요. 이곳 역시 두 자녀에게 각각 2분의 1씩 분할 상속됐습니다. 당시 평가 금액으로 이곳의 부동산 가치는 401억 원에서 46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역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최대 규모의 상속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재산에도 국세와 지방세 등 180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됐고 두 자녀는 이를 납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2011년에는 자동차 매매 상사 부지가 압류 후 공매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두 자녀는 세금을 상환하려 김광택 서라벌 CC 회장과 2011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작성을 했는데요. 총 계약 금액은 220억 원, 세금과 은행 대출금 등 180억 원을 김광택 회장이 상환하고 잔금 40억 원은 상속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서대로 세금은 상환되자 부동산 압류가 해제되고 공매도 취소됐습니다. 상속인들에게는 세금 체납 문제를 해소하는 것처럼 여겨졌으나 이게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가는 꼴이었습니다. 고 김희동 씨의 두 자녀였던 상속인 측은 180억 원은 빌리는 것이고 420억 원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그중 일부의 내용만 담아 계약을 했는데 혼합 합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매매 계약서는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벌였습니다. 이 같은 부동산 계약서 법적 효력에 대한 소송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어졌고요. 법원은 김광택 서라벌 CC 회장의 손을 들어줘 지금은 월평 자동차 매매 상사 부동산은 김 회장에게 등기가 이전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초 상속인들은 세금을 제외하고 대략 10억 원 남짓의 매매 대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막대한 부동산을 잃고도 손에 쥔 돈은 그 가치에 비해 형편없이 낮았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00억 원대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세금이 180억 나왔고 그걸 낼 돈이 없어서 압류가 됐고 그러다가 이제 압류되고 그 이자도 붙고 뭐 이럴 테니까 그럴 때 이제 그 서라벌 CC 회장이 짜잔 등장해갖고 야 그거 내가 내줄게 그래서 세금 내주고 사실 그러니까 계약이 이런 거잖아요. 그 두 자녀들 입장에서는 돈을 빌린 거다 세금 내려고 이런 주장인 거고 그다음에 이 서라벌 CC 김광택 회장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그거 내가 사기로 해서 220억에 산 건데 그거 그래서 서로 계약이었지 빌려주는 돈이 아니었다. 그렇죠. 그래서 붙었는데 이제 이겼다는 얘기다. 김광택 그 회장이 이겨가지고 그렇죠. 다 털고 나서 10억 정도만 남고 그 등기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400억 원대 재산이 자녀들한테 돌아간 돈은 10억 원대였다. 뭐 이 정도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자, 10억도 큰 돈이긴 한데 근데 이렇게 몇백억대 계약인데 변호사 선임 같은 거 안 했을까요? 그 두 자녀분들 같은 경우도 아까 위 사례 그 서부터미널 사례도 그렇고 좀 과정이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글쎄 저도 그 두 자녀분 중에 한 분하고는 통화를 해봤었거든요. 네. 이게 취재할 때 근데 굉장히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었고 그 매매 과정이 말 그대로 어떤 매매 과정 아니면은 이 상속인들의 주장처럼 돈을 빌리는 과정, 어떤 법적인 어떤 검토를 충분히 해서 진행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백억 원대인데 그런 걸 왜 안 했냐는 거지. 믿음에 대해 계약을 했지 않았었을까. 믿을수록 더 확실하게 법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나 못 믿어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뭔가 부탁했을 때 얘기했을 때는 저는 나 너 믿어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믿음을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리고 또 말 그대로 어떤 부친에게서 받은 자산을 공매해서 잃을 수 있다는 어떤 자식의 어떤 절박함 아니면 다급함 뭐 이런 것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고. 이건 좀 너무 이분들이 순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여기까지도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 세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재산 대부분이 다 그냥 날라갔다는 얘기인 건데 이분들이 세금으로 다 뜯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익을 가져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아까 루시드도 그렇고 서라벌 CC 회장도 그렇고. 근데 귀뚜라미 최지민 회장은 또 왜 등장하나요 여기에서? 지금까지 제가 취재했던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 듀투뉴스 보도 내용을 참고해 설명드린다면 앞서 김광택 서라벌 CC 회장이 220억 원의 상속인들과 매매 계약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김광택 회장의 220억 원이 사실은 최진민 귀뚜라미 그룹 회장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최진민 회장은 듀투뉴스와 인터뷰에서 김광택 회장과는 호용호재하는 사이로 담보가 확실해 180억 원이 빌려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2016년 6월 제가 월평 중고차 매매 상사 부지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최진민 귀뚜라미 그룹 회장이 이곳에 28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등기는 김광택 서라벌 CC 회장이지만 실부동산 소유자는 최진민 회장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거 좀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180억을
기자님 저한테 180만 원 빌려줄 수 있어요? 180만 원. 말고 그것도 쉽지 않은데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다 쳐도 이게 그 귀뚜라미 최재민 회장은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 담보로 일단 180억 빌려줬고 담보로 거기에 그 근저당권을 설정해놨다 이렇게 주장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김광택 회장은 자기가 돈도 없는데 180억을 거기다 투자해서 이걸 산다. 그러니까 좀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그 얼핏 봤을 때는 그 밖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예, 취재할 때 지금 말씀드린 것 말고도 좀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서부 시외버스터미널 법원 경매에서 한 업체가 140억 원에 낙찰을 받으려고 낙찰가액 140억을 냈는데 거의 유력하게 낙찰이 됐는데 마지막에 서류 한 장, 법원 등기부등본을 빼놓는 바람에 법인 등기등본을 빼놓는 바람에 그게 취소가 되는 사례도 있었고요. 아이고. 또 월정동 중고차 매매 상가의 토지수가 지금 바뀐 셈이잖아요. 네. 바뀌면서 임대료가 오르면서 그동안 이곳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중고차 매매 상사 상인들이 말 그대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어디로 갈까 그 상인들이 결심을 한 결과 복용동의 디오토몰이라는 새로운 중고차 매매 빌딩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그러한 걸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게 저 호남고속도로 가다 보면 옆에 보이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 최진민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임병환 기자님 오늘 요 그 사건을 그 소환하신다고 해서 제가 조금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귀뚜라미는 유명하죠? 보일러는 보일러로 유명하죠. 귀뚜라미. 예, 근데 이 계열사가 또 최진민 회장이 이제 귀뚜라미 계열사가 있는 게 TBC 대구 방송. 그러니까 대전의 TJB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 예. TBC 대구 방송도 여기 계열사라고 하고요. 범양 냉방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남방 쪽에 그 이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아드님이 있는데 아들은 이 냉방 쪽에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전에 아직 입점이 안 돼 있는 닥터 로빈이라는 유명한 그 체인 식당이 있거든요. 서울에 13개 있고요. 부산, 대구, 김해, 울산, 뭐 LA, 미국 LA,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패서디나라는 곳에도 있고요. 그리고 철원 쪽에 한탄강 CC, 뭐 게르마늄 온천 호텔, 그리고 그 뭐 그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꽤 귀뚜라미가 생각보다 뭐 지상파 방송국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꽤 큰 그 회사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분 좀 특징이 보일러 업계에서는 거의 신적 존재라고 해요. 산국을 일으킨 엔지니어 60인에 선정되셨다고도 하고. 그런데 대구공고 출신이랍니다. 대구공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본인은 네, 전두환. 네,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하고요. 그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네, 나중에 이제 경북고로 전학을 가서 거기서 졸업을 했는데 대구공고 출신 들어가 입학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귀뚜라미 최진민 그 회장 일가는 겉으로는 굉장히 좀 화려한 이미지가 많대요. 보일러 박사 막 이렇게 소문 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귀뚜라미 그룹에 그 출원한 특허하고 산업재산권이 있죠.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들인 경동 나비엔이나 리나이 코리아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 회사 연구소를 통해서 기술 개발하고 그 개발된 기술은 법인명으로 출원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들리는 얘기로는 560여 개의 특허 및 실용신안이 등록돼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500여 개가 이제 최 회장 일가 명의로 등록돼 있고 회사 명의는 몇 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경영의 일선에서 좀 물러났지만은 원천 기술에 대한 재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렇지 않나 뭐 그래서 너무 그 기술 특허 이런 뭐에 과도한 욕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한 주 동안 핫했던 뉴스에 달린 댓글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뉴스는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겁니다. 2018년 1월 10일자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문 대통령에게 과격 댓글 질문, 박정흠 기자에게 쏟아진 건 땡땡땡이라는 기사거든요. 그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조선일보 박정흠 기자가 정부 비판하는 대통령 비판하는 그런 기사를 쓰면은 댓글 부대들이 와서 막 너무 심하게 공격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뭐 질문인지 아니면은 그런 불만에 대한 토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거에 달린 댓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기자님도 보셨죠 기자회견? 예, 그럼 진짜 맞죠. 어떠셨어요? 기자들이 말 그대로 뭐 질문을 받으려고 손을 들고 눈을 맞추고
아니면 인형을 들고 흔들고 뭐 이런 게 좀 자유로워 보였고 또 대통령이 답변하는 것도 책을 보고 아니면 서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거를 즉석에서 대답한다는 게 좀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솜씨가 많이 늘으셨다. 이제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지난 그 탄핵 정국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자들 질문 하나도 안 받고 본인 것만 읽고 들어가는 모습하고 딱 이렇게 대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달린 댓글들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THEM 땡땡땡땡님은요. 항의 글 쓴 사람이 지지자일 거라고 맘대로 확신하는 거는 무슨 근거며 시민들 항의를 왜 대통령 보고 자제시키라 말하는가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행태에 대해서 비판 댓글을 다는 사람 중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도 있을 수 있지만은 소위 이른바 문빠. 그런데 문빠 아닌 사람들도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동일시시킨다는 거에 대한 비판인 것 같아요. 그리고 LUNA 땡땡땡땡님은요. 일기는 일기장에 쓰시는 게 어떨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로 보지 않고 일기로 이분은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내용의 그 댓글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건 일기다. 기사가 아니라 뭐 이런 댓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아이디 BEAR 땡땡땡땡님은요. 네가 그동안 한 짓을 생각해봐라. 남 탓만 하지 말고. 조선일보가 좀 비판을 많이 받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도일보는 어때요? 저희 아니 근데 기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댓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저도 좀 많이 공감을 하죠. 어떤 기사에 대해서 사심 없이 했는데 그걸 굉장히 곡해해서 댓글을 달아오고 막 그러면 좀 상처를 받긴 하죠. 나 우리 지역 그 중도일보 포함해가지고 언론사들의 좀 안타까운 거는 댓글이 안 달려요. 그렇죠. 댓글이 안 달려요. 좀 보려고 해도. 왜냐면 댓글 기능이 있었는데 근래에도 없어졌던 것 같아요. 하도 안 달리니까 창피해서 없앤 거 아니야? 어떤 성인 사이트의 홍보 수단으로도 활용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성인 사이트의 웹 주소를 거기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자동 복사하기 기능이 있는지 그거를 그냥 복사해서 뚝뚝뚝 붙여놓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서. 그 뭐 옵션 열기 이런 것처럼. 실명제를 하면 좋은데 저희 홈페이지는 뭐랄까 로그인 없이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그인해서 댓글을 달하는 제도를 만들어도 썩 댓글이 올라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그 언론사들도 좀 댓글을 그 독자들이 많이 달 수 있도록 좀 그런 그 고퀄리티의 기사들을 많이 좀 양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좀 가졌고요. 네. 대통령 여기에 대한 답변도 좀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뭐 자기도 정치인이라서 수많은 댓글이나 문자나 전화 항의를 많이 받아왔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러한 거는 어떤 그냥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그냥 이해를 또 하시더라고요. 네. 뭐 그래요. 맞기도 하지만 저도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수위가 좀 적절히 어느 정도 수위가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플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 언론들 무플에서 빨리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네. 아이디 또 JDMY 땡땡땡땡님은요. 기자는 대통령 및 정부 비판 기사 써도 되지만 독자 및 네티즌은 기사에 비판 댓글 달지 말아라. 공산주의하니 의견도 없이 살아야 하니 생각이 다 다르고 인정해 주는 게 민주주의인데 이게 내로남불 아닌가? 나는 됨. 근데 넌 안 됨. 네, 일침을 가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음 댓글이 더 재밌습니다. TRUE 땡땡땡땡님인데요. 또 너냐? 그러니까 이 박정희 기자한테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은 네티즌인 것 같아요. 네, 또 이분의 뭐 외모 갖고 인신 공격하는 댓글도 많은데 그건 제가 소개 안 해드릴 거고요. 근데 아무튼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신 분 같아요. 예, 저는 그 대통령 기자회견을 페이스북 생중계로 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거기에서 무슨 기자 이름 무슨 기자 이름 또 박뭐네 뭐 이런 댓글 올라왔고 네. 이분이요. 네. 그리고 아이디 DINO 땡땡땡땡님은요. 총칼 앞에서 또 기사를 쓰는 게 기자예요. 고작 악플에 뭐 글이 흔들리십니까? 제발 약한 모습 좀 보이지 마세요. 박정희 기자님 이렇게 올리셨고요. 그다음 아이디 RLAD 땡땡땡땡님은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댓글 쓰지 마세요. 그럼 해결됩니까? 그 얘기를 왜 대통령 신년 회담에서 했죠? 무슨 답을 바라는 거예요? 안 바뀌면 대통령 탓하려고 하는 건가요? 자유로운 토론 방식은 당신이 기사를 쓰던가 캠페인을 하던가 알아서 하면서 되지 대통령한테 가서 징징대는 꼴은 진짜 땡땡땡 이런 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티즌들이나 일반 독자들 국민들의 수준이 과거보다는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우리 일부 언론인들은 그거에 좀 발맞추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요. 그 댓글이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사실 저도 좀 보고 싶네요. 네. 뭐 댓글은 뭐 천차만별이겠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 번쯤은 더 헤아려 보는 것이 바로 정치 지도자나 아니면은 뭐 기사를 쓰는 기사들도 마찬가지이고, 네네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인신공격이나 아니면은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되고 그건 또 엄격하게 법으로 처벌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병 기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내일도 방송이 없는 날이네요. 저희 편집 장비를 업그레이드했는데 아직 시스템이 좀 불안정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띠동갑내기 여행하기 시즌3 네, 대전과 미래세대편 1부는요 1월 27일 토요일부터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나머지 오디오 방송들은 정상적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I'll be back.